홍준표는 보수가 사랑하는 보수 정치인이고 유승민은 진보가 사랑하는 보수 정치인이고 아이고, 예. 안철수는 중도가 사랑하는 중도 정치인이라면 오세훈은 중도가 지지하는 보수 정치인이죠. 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민심지향으로 한다 그러면 안철수 이승민도 조금 뭐 뛰어볼 수 있는 여진 좀 있을 텐데 당내 세력이 그렇게 그닥 있질 않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보면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3강 체제 그렇게 보이고 또 조금 더 강함이 얘기하라고 하면 아까 이쪽에 관령 비대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홍준표와 혁신형 비대위를 지지하는 오세훈이 양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 당이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래서 지금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맞나 그런 위기감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 뭐 탄핵 인용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인용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조기 대선인데 조기 대선이면 대통령 선거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 계엄과 탄핵이 뭐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꽃길 깔아주는데 지금 비대위 논의도 보면 헌납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비대위만 놓고 보면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는 게 좋냐 이거는 지금 두 가지 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갈 거냐 혁신형 비대위로 갈 거냐 이런 거죠. 이제 관리형 비대위를 자기들은 관리형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이니까 통합형 비대위다 이렇게 말은 붙였어요. 어쨌든 근데 관리형이죠. 관리형 비대위는 누가 주도하냐 탄핵 반대파들이 주도하고 혁신 비대위는 탄핵 찬성파들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친윤 중심의 중진들이고 여기는 친한 중심의 원외 소장파들이죠. 그런데 이제 관리형 비대위라는 게 2017년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2017년 급하게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그 자유한국당 당명으로 홍준표 후보가 나가서 치렀어요. 그리고 쭉 2018년 지방선거도 그 당명으로 치르고 2019년에 한교안 대표를 뽑아갖고 총선 전에 미래통합당으로 만들었는데 요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요 때가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인데 요 시기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관련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리고 이때는 누가 대표 지도부를 구성했냐면 홍준표, 황교안입니다. 반면에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 2020년 총선 패배하고 나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년 뒤에 4.7 재보궐선거 승리하고 2020년 대통령 선거 승리하고 바로 지방선거 승리한 요때의 국민의힘. 요때는 지도부가 누구냐? 김종인, 이준석이에요. 그럼 관련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의 노선은 뭐냐? 자유우파 결집론. 자유우파 결집론. 지금도 우파란 말을 달고 살고 그 우파 결집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고 영남원들 중심이고 이 혁신형 비대위를 지지하는 분들은 중도 외연 확장론이에요. 중도로 가야 된다. 선거는 민심을 잡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선출이나 당대표 선출도 이 관련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은 당심 위주.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100% 당심으로 가자 그런 거 아닙니까? 반대로 혁신형을 주장하는 분들은 민심, 그것도 100% 민심. 오세훈 안철수가 2021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를 100% 민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당심이냐 민심이냐. 미디어도 보면 여기는 관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주로 신뢰하고 지지받는 건 보수 유튜버. 그 유튜브에서 그 세계관이 이제 공유되고 있고 여기는 레거시 미디어. 이른바 이제 조중동으로 얘기되는 보수 언론도 대체적으로 이 그 혁신형 비대위 쪽에 무게를 실죠. 그러면 대표적인 정치인 누구냐? 대선 작급으로 말하면 여기는 홍준표, 관리형 쪽에는 탄핵 반대했죠. 여기는 오세훈이죠. 탄핵 찬성했고. 물론 여기에는 뭐 안철수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한동훈도 있지만 가장 그 유력한 분은 이제 오세훈이고. 네. 여기는 관령에는 나가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네. 예를 들면 김기현, 권성동, 나경원, 뭐 권영세 이런 분들도
또 윤상현 이런 분들도 대선에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대선 주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홍준표 하나고 여기는 그 대선 주자가 홍준표 하나고 여기는 많지만 실제로 가장 좀 앞서 있는 사람은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고 신윤 중진들이 지금 마치 뭐 이거를 자기들이 이 당을 장악해서 이 당을 장악하면 뭐합니까? 대선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지금 사고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못 따라간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그렇고.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론이나 얘기하고. 그걸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뭐 부정선거 얘기와 그 분노와 그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뭐 열등감이 폭발한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뭐 담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통치행위다. 근데 뭐 야당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건 승복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들어있죠. 여당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언론도 인정하지 않고. 근데 자초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폭발한 것인데 여전히 여당도 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그 세계관 속에 있는 분들이 지금 당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비대위가 지금 뭐 누가 돼도 과연 며칠이나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론을 내서 발표한다고 합시다. 네. 자기가 둘 다 겸임하겠다 당분간 좀 더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거나 아니면 누굴 지명했다고 해도 못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비판을 많이 받아서 자초할 수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공석으로 있는 경우도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가겠죠. 지금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겸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부정적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뭐 혼자 어떻게 감당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걸 떠나갖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민주당도 2014년 730 보궐선거 지고 나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해서 갔는데 좀 길게 가니까 둘 중에 하나 빨리 내려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별로 기대할 게 없는 비대위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할 게 없는 비대위다. 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선을 어떤 식으로 꾸릴지가 어느 정도 대략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비대위원장도 그려지지가 않고 그럼 지금 대선 후보도 딱히 그려지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도 대선 되겠네요. 후보는 좀 그래도 예상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뭐 사실상 홍준표 시장은 출마 선언한 거예요. 저희가 오늘도 뭐 메시지 나온 거 보니까 뭐 출마할 수밖에 없는 듯이 얘기하고 오세훈 시장은 아직은 그러지 않지만 뭐 불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여당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동훈 대표 지금 이제 칩거에 들어가 있지만 나오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요즘 방송 활동 열심히 하고 네. 하는 거 보면 아 이건 이제 본인이 그래도 출마하려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있고요. 안철수 의원도 뭐 그 당내 세력은 없지만 뭐 출마할 수 있고 그리고 저 많은 중진들, 저 중진들 중에도 또 누군가 뭐 나올 수 있으니까 후보군만 놓고 보면 대단히 많지. 그러니까 후보군은 많은데 아까 말했지만 비대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선 룰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심을 더 반영할 거냐, 민심을 더 반영할 지금 거냐. 너무 그게 극과 극이네요. 국민의힘은 당신과 민심이. 예, 그러니까 또 바깥에 좀 개혁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개혁신당이 보수표를 더 많이 잠식할 거다 이러면 완주하는 게 별로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개방형 통합경선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정치적으로 지금 주도해야 될 사람이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신뢰를 그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를 통합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신망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선거 감각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잘 없죠. 과거에는 되게 그러면 되게 김종인 위원장을 떠올렸는데 그분 너무 여러 번 했고 지금은 또 이제 어쨌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급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예. 그래도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대체로 저는 그게 뭐 잘 유사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력도 있으면서 정책을 보는 능력, 그다음에 선거를 보는 눈, 그다음에 이제 통합력 이걸 다 갖고 있어서 그래도 다 사람들이 이게 따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우선 모든 게 90점 이상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모든 게 꽈락 이상인 분 정도는 계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까락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선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 전략, 그러니까 선거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안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 중진 중에 저분 정도면 그런 건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이 뭐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된다고 칩시다. 유승민 의원은 본인이 제안 오면 생각해 보겠다고까지 말씀을 그런데 하셨어요. 뭐 그분이 비대위원장을 하실런지 대선 경선에 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거는 뭐 바깥에서는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파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선 이분들은 선거에서 중도지향적이고 민심지향적이니까 그런 면에서 점수를 받을 거고 당을 완전히 대통령하고 절연시킬 뿐이고 그 안철수나 유승민 둘 중에 누가 하더라도 그런데 뭐 한동훈 대표를 몰아낸 당인데 그 같은 포지션 오히려 더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비대위원장을 앉힐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분들이 대선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가장 결격 사유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능력. 그거는 이 두 분에게 좀 없죠. 탄핵 반대파들이 동의 안 하겠죠. 각자의 입장에서 워낙 강경한 입장을 항상 고수하시는 분이어서 이번에 오늘 유승민 전 대표가 라디오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결연해야 된다. 우리가 내란 수계당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 수계당으로 불릴 수는 없는 거냐는 겁니까? 내란죄라고 이미 마음에 결론을 내리신 상태인데,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반대로 말하면,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일 수 있다. 예. 거나, 혹은 내란죄는 아직까지는 이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내란죄가 아닐 수도 있다거나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앉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알 수 없고 내란죄에서 기소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체포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지만 네. 대체로 지금까지 다수설은 헌법학자나 형법학자나 다수설은 이거는 헌법의 77조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안 맞으니까 위헌적이고 그러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죄도 국회를 어쨌든 비상계엄 해제권을 막으려고 체포를 명령하거나 의원들을 무력으로 끌어내라 그랬다. 그리고 투입될 수 없는데 군부장명령을 보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국민들이 다 받고 시민들이 막았는데 그래서 탄핵 여론도 높은데 거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맡긴다. 그거는 선거 그냥 지겠다는 선언이죠. 원내대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인데 어쨌든 탄핵 찬성파 면서 그러나 탄핵 반대파들도 인정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분을 찾거나 탄핵 반대파였지만 탄핵 찬성파들이 저 정도면 합리적으로 저하는 분이다. 당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이끌 뿐이다. 대선 관리 공정하게 할 뿐이다. 이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한 분 추천해 주셨어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서바보님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농담입니다겠지만 비대위원장 박선민 대표님 추천드립니다. 라고 이분이 왜 닉네임이 서바보일까요? 글쎄, 성이 서신 거죠? 예, 아무튼, 추천했는데, 저희도 마음 같아서 보내드리고 싶지만, 정치대학의 유일한 기둥이시기 때문에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이기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대선 후보가 여러 명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 중에 잠깐 지역적인 이야기 해야 될 텐데 요쪽에 옛날 이제 극우 유튜버 쪽에 홍준표 시장이 있고 이쪽에 오세훈, 한동훈 쪽이 있지 않느냐라고 구별을 주셨는데 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어제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극우 유튜버들을. 자기네들 돈벌이 장사를 위해 갖고는 선정선동하는 극우 유튜버들. 좀 더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 틀니를 비하하는 표현을 써서 이런 유튜버들 없어져야 된다. 이게 문제다라고. 그 얘기는 분명히 하셨는데 네.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도 사실 그 홍준표 시장의 고민은 윤 대통령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도 만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세게 견제하고 비판하고 비상계엄 나고 나서도 또 그다음 탄핵하는 과정에서도 탄핵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뭐 탄핵 찬성한 사람도 다 제명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기본적인 노선 자체는 또 이분도 자유우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의 대표주자로 봐야 됩니다. 그나마 이제 그런 주장 인식 세계관 속에 있는 분 중에는 가장 이분이 그래서 선거도 알고 뭐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뭐 태극기 부대라든가 아니면 뭐 그 유튜버들 거기 끌려다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있는 분이긴 한데 본인도 뭐 홍카콜라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조금 그게 뭐 반성의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 했던 거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만들 수 있는 후보의 가장 강력한 분은 홍준표 시장이고 되게 다수파죠. 다만 가장 큰 고민은 이 홍준표 시장이 2017년 대통령 선거도 졌고 2018년 당대표로 지방선거도 참패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패배의 아이콘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딛고 김종인 체제에서 오세훈 시장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반격의 승리를 한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좀 약간 승리 아이콘처럼 돼 있는 거. 그게 결국 그게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도 그걸 굉장히 강하게 의식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좀 딱 그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그걸 털어내고 싶은데 최근에 뭐 탄핵과 관련돼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점은 조금 약간 우왕좌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는 보입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윤 대통령을 옹호했던 건 그가 이뻐서 옹호했던 게 아니라 내가 명태균이랑 조작해갖고는 조작해갖고는 경내 경선 1위한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옹호했던 건 그래서가 아니라 전국 안정의 필요성이 훨씬 급해서 할 수 없이 좀 옹호해주고 편들어준 면이 있다. 오죽하면 내가 책임 총리직까지도 하겠다고 하겠느냐. 책임 총리 하면은 보나마나 대통령 못할 거 뻔한데 라는 얘기를 한 걸 들으면 약간 좀 그간 대중이 좀 오해한 면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쉽게 호도된 건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윤 대통령을 옹호한 그러니까 건 그분이 내가, 이제 네. 사실은 홍준표 시장의 그 뭐 장점이다 단점인데 화려하게 말을 하고 설명을 해서 이른바 이제 개인기가 좋다. 그래서 변화무쌍하죠. 그런데 이제 비판적으로 보자면 예. 너무 일관성이 없죠. 오케이. 그런 점은 전 있다고. 그렇다면 이쪽의 선두 주자는 오세훈 시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오세훈 시장은 어떤 차별점, 어떤 경쟁력을 내세워야 될 수 있을까요? 그 오세훈 시장이 이번 처음에 뭐 탄핵에 바로 찬성한 건 아닌데 그 전에 이제 두 번째 탄핵 올라왔을 땐 탄핵 찬성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탄핵 찬성에 분명한 입장을 내세운 거고 오세훈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으로 돌아올 때 그게 100% 민심으로 당내에서 어쨌든 민심이 더 많이 반영된 걸로 나경원 후보를 꺾었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이기고 그게 본선 이겼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간 뒤에는 중도 지향적인 정치인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도 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늘 얘기지만 홍준표는 보수가 사랑하는 보수 정치인이고 유승민은 진보가 사랑하는 보수 정치인이고 아이고, 예. 안철수는 중도가 사랑하는 중도 정치인이라면 오세훈은 중도가 지지하는 보수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 중에
중도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경쟁력 있네요,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전 의원의 문제는 여론조사하면 많이 나오지. 근데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결국 안 찍을 그러니까 사람.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의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고 홍준표 시장은 뭐 보수층에서 강력하죠. 그러나 역시 중도층 확장성이 좀 떨어지고 네. 안철수 의원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죠. 뭐 민주당 쪽이나 보수 쪽이 별로 없고 중도도 거의 없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당을 계속 옮기면서 쪼그라들어 있다면 그 오세훈 후보는 보수에서도 좀 나오고 중도에서도 조금 반응을 하고 뭐 그렇게 아주 크게 반응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후보도 원래는 이제 그 보수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었는데 심지어 젊기 때문에 약간 이준석 대표가 가져갔던 그 포션도 차지할 수가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가요? 정치에 들어오면서 네. 실질 젊은 층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 대통령 지층하고 겹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보수층들 50대 이상에서 지지가 있었는데 대통령하고 충돌하면서 그걸 다 잃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거고 뭐 원희룡 의원도 이게 그 보수층에서의 지지세는 좀 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렇게만 한정해서 보면, 거기에는 뭐,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4명이 각축을 하죠. 여기는 안철수, 유승민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민심지향으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철수, 유승민도 조금 뭐, 뛰어볼 수 있는 여진 좀 있을 텐데 당내 세력이 그렇게 그닥 있질 않아서 아마 민심지향적인 데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보면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3강 체제 그렇게 보이고 또 조금 더 가감히 얘기하라고 하면 아까 이쪽에 관련 비대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홍준표와 혁신형 비대위를 지지하는 오세훈이 양강이 될 가능성이 있고 1월 1일자 신문에 이제 그 나올 텐데 그 이재명 대표하고 가상 대결도 나오고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누가 경쟁력이 있냐?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 이재명, 홍준표 대 이재명, 오세훈 대 이재명 이게 나왔을 때 누가 앞서가느냐 이게 이제 1차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와, 많이들 예의주시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거로 보시는군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본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아, 도전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도전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직거를 계속 그거는 직급은 도전할 것 같이 보이는데 네. 돌아오겠다고도 얘기하고 다 그래서 할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저는 전당대회 나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전당대회가 선거 패배한 비대위원장이라 명분이 없는데 그러면 뭐 난 이번 대통령 선거에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선언하고 내가 당대표가 되려는 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다시는 지지 않는 정당 만들려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나왔다면 어땠을까 싶었고 이번에도 탄핵을 주도한 상황에서는 저는 이번에 탄핵 출마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됐었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뭐 계속 뭐 대선 출마 지지자들도 그러고 그런 거 보고 본인도 저렇게 물러났는데 글쎄 지금은 뭐 반반인 것 같아요. 경선 출마할지. 왜냐하면 지금은 승산 자체가 그전보다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